비용 편익 분석. 자, 2시간 동안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서 사회우생의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어떤 방법으로? 비용 편익 분석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예, 그런데 사회우생 함수 등 어려움이 있다. 객관적 화폐 가치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화폐 가치로. 자,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 봅시다. 공공투자, 민간투자나 공공투자에서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잠재적 파레토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의 기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공공 부문에 써요. 공공 부문에 써. 근데 민간 시장 경제와 공공 부문의 경제는 특성이 틀려. 그래서 그 특성을 반영해서 공공 부문에 써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비용 편익 분석. 자, 비용은 극세화, 편익은 극대화. 그래서 공공사업의 판단 자료를 제공해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우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첫째, 각종 대체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최적 투자를 선택한다, 이랬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다. 두 번째, 소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장기를 계산한다. 통상 5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투자에서 얻어지는 편익은 성격상 미래에 발생한다. 그래서 편익의 측정 과정에 되게 불확실성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미래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다섯째,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 경제 전체 관점에서 해당 투자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기업 차원의 재무 분석과 다르다. 여섯째, 분석은 수량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불가능한 분야는 비용 효과 분석에서 정성 분석도 한다, 이런 거고. 일곱째, 대체안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을 것이냐, 이렇게 분석한다, 이런 얘기죠. 일곱째, 여덟째, 경제성 분석의 한 분야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들에 대해서 각각 비용을 추정하고 편익을 추정하고 그래서 그 대안에 채택한다. 그래서 투자 사업을 실행한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분석하는 거죠. 자, 절차에서 그러면 이제 민간 부문의 비용 편익 분석. 민간 시장에서는 어떻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가 봅시다. 민간 투자 사업에서 투자 계획에 대안을 탐색하고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실행 결과를 예측한다. 그래서 종합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 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비용 편익 비효율 분석법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가치법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치법은 이제 이거잖아요. 자, 지금 시점이 여기야, 여기. 자, 여기에요. 여기가 원점이야. 현재야, 현재. 그럼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쭉쭉쭉쭉. 그래서 N년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 그러면 1년 뒤에 수익이 편익이 B고 비용이 C다 하면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편익이잖아요. 이 순편익을 A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순편익을 B만해서 C야. 그럼 1년 뒤 거를 지금 시점으로 땡겨오는 거잖아요. 땡겨오는 거죠. 그럼 이자율이 얼마야? 이자율을 R이라고 하면은 1 플러스 R의 1승분의 B1-C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자, 2년 뒤 거를 땡겨온다. 2년 뒤 거를. 그러면 1 플러스 R의 2년 에다가 B의 2-C2 이렇게 땡겨오는 거죠. 자, 3년 뒤 거 땡겨오고 4년 뒤 거 땡겨오고 N년 뒤 거 땡겨오고 5년 뒤 거 땡겨오고 여기 것도 땡겨오고 이렇게 땡겨온다. 그러면 원점은 뭐죠? 원점은 1 플러스 R의
제로승이죠. 제로승분의 B0 마이너스 C0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연도권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B의 N 마이너스 C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연도의 1년 앞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연도의 1년 앞에 뭐야? N-1이잖아요. N-1. N-1에는 1 플러스 R의 N-1의 B의 N-1 마이너스 C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 연도 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모든 것을 현재 시점으로 다 땡겨오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땡겨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순현재 가치라고 한다. 프레젠트 네트 밸류 P 뭐라고 그러죠? MPV net present value MPV라고 한다. 그러니까 MPV 그럼 MPV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다 더하면 어떻게 더하면 됩니까? 시그마 T는 0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T B N 마이너스 C N N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걸 다 합치는 거죠? 다 합쳤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계산한 게 뭐다? 이게 순현재 가치법이다 이런 얘기야. 순현재 가치법. 다 합쳐놓은 거. 이 시점으로 다 땡겨왔어. 비용에서 편익을 뺀 거에 다 땡겨왔어.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 플러스 R의 제로승은 뭐예요? 1이잖아요. 1. 지금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럼 여기 밑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1 플러스 R의 제로승이 생략되어 있다. 요거는 1승이잖아요. 요거는 첫 번째니까 1승. 마지막은 N승.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N-1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순현재 가치법이다.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실무에서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때 이자율이 뭐죠? 이때 이자율이 R이야. 그러면은, 자,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를 분석했어. 자, 여러 개를 순현재 가치법으로 분석했어. 그럼 어떻게 타당성 평가를 할 거냐? 판단을 할 거냐? 첫 번째, 채택 가능성. MPV가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MPV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익이 비용보다 크잖아요. 편익이 비용보다 크는 거야. 그래서 MPV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 MPV가 0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순위. 제일 큰 것부터. 우선순위. MPV가 큰 순서대로. 이해되시죠? 채택 가능성. 우선순위. 채택 가능성. MPV가 0보다 커야 된다. 우선순위. 큰 것부터. 큰 순서대로.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순현재 가치법이야. 순현재 가치법. 그런데 여기서 이자율이 R이잖아요. 이자율이 R이죠? 이자율이 R인데 만약에 이 이자율 R이 이렇게 바꿔보면 이 순현재 가치가 0이라고 가정을 해봐. 0이라고.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이 이자율이 뭐가 있을 거라고. 그죠? 수익과 비용을 똔똔시켜주는 이자율이 있을 거라고. 그 이자율. 그걸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자, R값. 순현재 가치를 MPV를 0으로 만드는 R값. 그걸 뭐라고 한다? 로우라고 한다. 이걸 뭐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걸 내부 수익률. 자, 이해되시죠?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다?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거. 내부 수익률법.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 왔어요. 내부 수익률법. 자, 순현재 가치를 즉 MPV를 0으로 만드는 R값. 그게 로고, 그것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하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 문제점이 여기 있잖아요. 첫째, 투자 가치 평가를 오도할 수 있다. 투자 가치가 없는 투자안을 채택하거나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안을 기각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투자 계획의 크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 방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복수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거 복수의 답이. 예? 복수의 내부 수익률 나올 수 있고 또는 내부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답이. 미지수의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한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넷째, 자본의 기회비용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이고, 그러면 여기서 편익과 비용이잖아요. 편익과 비용인데 이 편익과 비용의 비율, 이렇게 비용분의 CN분의 BN으로 편익과 비용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 이걸 뭐죠? 편익 비용 비율법이라고 한다. 세 번째. 자, 편익 비용 비율법. 자, 이 비율로 나타낸 거죠. 편익 비용 비율에 기초해서 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비율로. 그러면 이 비율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1보다 크면 B의 N이 C의 N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거지. 이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서 채택 가능성, 이 비율이 1보다 커야 된다.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높은 비율, 큰 것부터 높을수록 타당성이 더 있다고 본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칠판 보세요. 자, 이 편익이 250이야. 비용이 100이야. 그러면 얼마 됩니까? 자, 이 편익이 250이고 비용이 100이야. 그럼 편익 비용 비율이 얼마야? BC 비율이 얼마야? BC 비율이 얼마야? 100분의 250은 2.5잖아요. 2.5야. 그런데 뭐가 있죠? 부수적 피해가 40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저 부수적 피해를, 자, 첫 번째, 부수적 피해를 비용에다 더해줬다. 그럼 140분의 250이 되죠. 그 다음에 부수적 피해를 편익에서 빼줬다. 그럼 100분의 250 마이너스 40이 되죠. 40. 그럼 얼마야? 100분의 210. 그러면 여기 2.1이 되잖아요. 2.1. 이거는 얼마야? 2.1보다 더 적어지겠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더 적어지나요? 이렇게 이 부수적 피해액을 편익에서 빼주냐, 비용에다 더해주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편익 비용 비율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공사업의 특수성. 민간 부분은 이윤추구죠. 민간 기업은 이윤추구죠. 가계는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 그래서 민간 부분에, 민간 기업의 비용 편익 분석하는 건 뭐야? 목표가 이윤극대화예요. 이윤극대화. 그죠? 이윤극대화야. 그래서 민간 부분의 이윤극대화는 뭐야? 시장 가격을 그대로 쓰면 돼. 시장에서 나와 있는 시장 가격을. 이윤극대화. 목표가 이윤극대화고 시장 가격을 쓴다. 근데 공공부문은 목적이 뭐죠? 공익극대화예요. 공익극대화. 자, 이윤, 사익극대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은 뭐야? 복합적 목적이 있다. 복합적. 그 복합적 목적들이 뭐다? 공익이다. 이게.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소득 분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 단순히 수익성을 뛰어넘어 포괄적 시각에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래서 시장과 다른 가격을 써야 될 여건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공공부문은 시장 가격이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대략적인 정보만을 얻고 또 시장이 부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해도 시장 가격이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써야 될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민간부문은 뭐다? 무조건 시장 가격을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비교 살펴보고요. 목표를 보죠. 공공 부문에 어떤 목표를 있는지, 총소비 증대를 통한 후생 증진, 소득의 재분배, 산업 발전의 기반 제공, 고용 수준의 제고, 경제 자립도 제고, 가치 욕구의 충족,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뭐야? 공익 극대화다. 이게 공익 극대화. 사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익 극대화다. 자,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SOC 사업들이잖아요. SOC 사업. 자, 국가에서 SOC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상품을 부산 터미널까지 제대로 잘 운반할 수 있어야 되고, 인천까지 운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차로 운반하든지 아니면 트럭으로 운반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동차도 그때그때 가서 제대로 수출하고 반도체도 수출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기반들을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죠. 기반을. 그러면서 이런 목표들이 다 있다. 그래서 결국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익 극대화다 이런 얘기야. 공익을 극대화한다. 공익 극대화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공공사업의 편익, 실질적 편익, 금전적 편익, 직접적 편익, 간접적 편익, 유형적 편익, 무형적 편익, 중간적 편익, 최종적 편익, 내부적 편익, 외부적 편익. 이런 편익들이 있고. 자, 공공투자 자금의 기회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회비용이 마글린이 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민간에서 공공으로 자금을 가져오잖아요. 민간에서 공공으로 자금을 가져오면 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이 자금이 민간의 투자 부분에서 쓸 자금이냐, 투자 부분에서 쓸 자금이냐, 아니면 소비 부분에서 쓸 자금이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민간에서 온 자금이 세금이 아니라 자금이죠. 자금이 투자 부분에 쓸 자금이 오느냐, 소비 부분에서 올 자금이나 따라 드린다. 투자 부분에서 오는 것도, 자, 투자 자금을 조달했을 때 과세, 자, 여기서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응? 자, 돈을 조달해야 돼. 그래서 세금을 통해 조달할 것이냐, 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냐, 이 자금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글리는 공채만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공채만 있다고 가정을 했죠. 이랬을 때, 자, 일부는 민간에 증대된 저축이다. 일부는 민간에 증대된 저축이다. 저축이고, 또 일부는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민간 투자 감소에서 온다. 일부는 민간의 투자 감소에서 오더라, 이게. 투자 감소에서 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비 부분에서 오는 거는, 이 소비 부분에서 오는 건 뭐죠? 민간 저축 자금으로부터 유입된 거더라. 민간 저축의 기회비용이더라. 기회비용이더라. 이런 얘기죠. 기회비용으로. 민간 저축 자금, 민간 저축 부분에서 저축. 이렇게 해서 달리하고 이 투자 부분에서 오는 것을 알파라고 하고, 알파. 소비 부분에서 온 거를 1-알파라 하자. 1-알파라 하자. 투자 부분은 알파, 소비 부분은 1-알파라 하자. 그랬을 때, 자, 사회적 할인율은, 자, 이게 소비 부분에서 온 거죠. 민간 소비, 이게 소비 부분이고, 이게 투자 부분이잖아요. 투자 부분. 소비 부분은 1-알파. 일원이라고 할 때, 일이 생각돼 있잖아요. 1-알파.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은 알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알파 곱하기 R분의 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소비 부분에서 온 자금과 투자 부분에서 온 자금을 뭐다 한다? 가중평균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마글린의 공식이죠. 마글린 공식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중평균 비용이 소비와 투자를 가중평균해서 나왔어. 그러면, 자, 현재 가치는 1+R분의 BT, 1+R, 이게 R의 밑에가 W가 작은 거죠. 이것이 이거야, 이것이 이거다, 이게. 1+RW의 T분의
BT-ET. 이때 RW는 이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다. 이게 마글린의 공식이다. 공공투자의 편익은 순편익은 민간 부문의 수익률을 반영하는 민간 투자와 자 이거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수익률 할인율 민간 부문의 수익률을 반영하는 민간 투자 어디가 민간 부문의 수익률을 반영하는 이 민간 투자와 민간 저축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이쪽 소비 부분 가중평균한 할인율에 의해서 아래의 식으로 현재 가치로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에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R보다 RW는 소비 부분과 투자 부분을 한 가중평균한 사회적 할인율이다. 이게 사회적 할인율. RW. 사회적 할인율이다. 이런 거죠. 가중평균 사회적 할인율. 이거는 사회적 할인율. 이거는 뭐죠? RW는 가중평균 사회적 할인율. 네. 그래서 민간의 소비로부터 저축의 수익률, 소비로부터 온 이 부분이잖아요. 1 플러스 R이잖아요. 이게 소비로부터 왔잖아요. 저축의 수익률. 그거는 한계 대체율. 소비는 한계 대체율이잖아요. 생산 측면은 한계 변환율이죠. 한계 변환율. 투자 측면. 이거는 생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한계 변환율. 그래서 미국의 실무에서 보면 한계 대체율은 3 내지 6%, 그 다음에 한계 변환율은 10 내지 25%. 옛날 자료예요. 이게 마글린 공식이다, 이렇지. 마글린의 뭐죠? 가중평균 사회적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죠. 자, 투자사업의 평가의 이론적 기초, 잠재적 파레토 계정. 그러니까 최초의 상황에서 어떤 정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변경된 상황이 됐으면 이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개선 여부를 판단할 때보다 잠재적 파레토 개선 여부로 판단. 잠재적 파레토 보상 기준, 잠재적 파레토 기준, 보상 기준 그랬잖아요. 파레토 기준, 보상 기준. 근데 파레토 기준이 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럼 파레토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 최소한 똔똔이거나 이익 본 사람만 있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했죠? 보상 기준, 잠재적 파레토 기준. 편익의 합계가 비용의 합계보다 크면 뭐 한다? 보상해주고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게 보상 기준이야. 그게 뭐다? 잠재적 파레토 기준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잠재적 파레토 기준, 변화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 이후의 상향이 사회적 편익 합이 사회적 비용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보상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야. 잠재적 파레토 개선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보정적 편차. 각 개인의 보정적 편차를 합한 순계가 정의값을 가지면은 채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투자 사업의 선택은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보정적 편차의 합이 플러스인 경우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나 봅시다. 투자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럼 오케이, 개선이 있다. 투자 이후에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 있다. 오케이, 개선이 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보정적 편차의 합이 플러스다. 그럼 개선이 있다, 이런 얘기죠. 투자가 초래하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정의값이다. 그럼 편익에서 비용 뺀 게 정의니까 오케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 오케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측정한 총 비용에 대한 총 편익의 비율이 B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럼 오케이. 예? 그 다음에 7째,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다. 그러면 사업 오케이다. 예? 그래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적정 규모의 결정. 한계 편익과 한계 수익이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항상 뭐죠? MR 꼴로 MC잖아요. 이게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MR 꼴로 NC. 여기서도 한계 편익과 MB는 이꼴은 뭐죠?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MB. 그렇죠? 그러면 XJ, YJ 두 개 다, 두 개 다 이렇게 되죠.
두 개 있으면 그거 각각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각각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해 줘야 돼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그러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권을 사가지고 이게 당첨이 될까 말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소득이야. 수평 측은 소득이죠. 수평 측이 소득입니다. 수직 측은 효용이죠. 효용.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P야. 성공할 확률이 P예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P면 성공했을 때 소득이 Y2야. 여기야, 여기. 소득이 Y2야. 성공할 확률이 P. 그러면 성공했을 때 소득이 Y2면은 그때 효용은 얼마냐? UY2잖아요. UY2. 그래서 이 효용 곡선이 어떻게 됐다? 원점에 대해서 밑에서 벌록한 거다. 아래로부터 위를 쳐다보니까 뭐다? 벌록하다 이게 벌록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벌록성을. 자, 이런 그림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뭐냐? 1-P예요. 실패할 확률은. 실패했을 때 소득이 Y1이다 이거야. 이게 실패했을 때 소득이 Y1이다. 그러면 이때 효용은 얼마냐? 자, 쭉 올라가면 여기잖아요. 그럼 UY2다 이런 얘기예요. UY2.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공했을 때 소득 확률, 실패했을 때 소득 확률. 그러면 기대소득은 얼마나 있냐? 기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죠? 성공과 실패의 가중평이라면 되잖아요. 자, 실패했을 때 확률 1-P에다가 그때의 소득 Y1을 곱했죠. 확률에다가 Y1을 곱했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확률 P에다가 성공했을 때 소득 Y2를 곱했죠. 그래서 가중평균 했잖아. 가중평균. 이게 기대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기대소득까지 계산 끝났죠. 기대소득 계산 끝났죠. 그러면 이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은 얼마나 봅시다.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 기대소득이 Y바죠.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은 I점이니까 여기지. UY바지, UY바. 기대소득이. 그래서 이 기대소득이 쏘는 효용 UY바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UY바잖아요. UY바는 이 Y바가 이거잖아요. 기대소득이죠. Y바가 기대소득이니까 이 기대소득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넣어줬잖아요. U 1-P Y1 플러스 P Y2 이렇게 넣어줬죠.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 이거는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이단 말이에요.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 자,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까지 했죠. 기대효용. 기대소득. 이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까지 했잖아요. 자, 오목한 곡선이니까 여기서 UY바까지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기대효용은 뭐냐? 기대효용은 EU가 expected죠. expected utility Y바. 이렇게 되죠. 해가지고 기대효용은 여기다. 가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가정을 했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기대효용이 여기야. 기대효용이 여기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효용이 여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조건을 설명 안 했는데 조건이 이거예요. 자, 모든 경제 주체들은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그리고 확실성 세계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효용 곡선입니다. 위험 중립적이 아니라 위험 기피적인 경우야. 이거는 위험의 형태에서 위험 기피적이다. 위험 기피적인 경우죠. 위험 기피적인 경우요. 위험 기피적인 경우. 그러면 자, 이 복권이 주는 기대 소득이
복권이 주는 상금의 기대치, 복권이 주는 상금의 기대치, 기대소득이 얼마라고 가정을 하냐면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1천만 원. 1천만 원. 그러면 얼마요? 자, 1천만 원. 기대소득 1천만 원이 주면은 효용은 이만큼이잖아요. 이 높이죠. 이 높이죠. 이 높이가 되는 거죠. 이게 1천만 원. 1천만, 기대소득 1천만 원이 주는 효용이야. 효용 맞죠? 효용이다, 이게야. 그러면 확실하게 발생한 기대효용, 확실하게 발생한 소득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야, 이게 1천만 원이죠? 기대소득이 1천만 원. 확실한 소득이 800만 원. 800만 원. 그럼 확실한 소득 800만 원이 주는 효용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게 기대효용이야. 확실한 소득 800만 원이 주는 효용. 요게야. 8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위험 기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험 기피적인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볼록한 모양, 이 모양이야. 여기가 확실한 소득 800만 원이 주는 기대 효용이다 말이야. 이게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그러면 자, 실패했을 때 소득하고 성공했을 때 소득에 직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 그러면 자, 확실한 소득 800만 원. 그때 기대 효용이다. 800만 원의 기대 효용이 EUY 바잖아요. 그럼 여기가 800인데 자, 수평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대각선을 그렸을 때 여기 부분은 자, 효용이 서로 같잖아요. 같은 높이니까 효용이 같죠. 같은 높이니까 효용이 같죠. 그럼 여기도 800만 원이 주는 효용이고 여기도 800만 원이 주는 효용이야. 자, 칠판 보세요. 이게 확실한 800만 원이 주는 효용이고 여기도 800만 원이 주는 효용이야. 그러면 여기서 800 효용과 여기서 800 효용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 J점, 이것을 확실 등가소득이라고 한다. 이거 확실 등가소득. 이것을 확실 등가소득이라고 한다. 확실 등가소득. 그러면 자, 기대소득 1천만 원과 이 높이가 1천만 원이잖아요. 확실 등가소득 이 800만 원. 이 차이는 얼마야? 200만 원. 이 200만 원. 이 차이가 나죠. 200만 원 차이가 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그럼 위험률은 얼마야? 1000만 원 분의 200만 원. 0.2가 된다. 이렇게. 위험률이 0.2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위험률 계산하는 거. 이게 0.2다. 네? 여기서 확실한 소득 800만 원과 확실 등가 소득 800만 원. 자, 확실한 소득 800만 원과 확실 등가 소득 800만 원 차이 뭐죠? 확실한 소득은 오목한 곡선이고 확실 등가 소득은 가상에서는 그었어요. 그래서 이 800만 원의 확실한 소득이 주는 효용. 이것도 똑같은 효용이죠. 같은 높이니까 같은 효용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같다. 등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확실 등가 소득의 효용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800만 원 여기니까 여기도 800이면 1000만 원의 기대 소득에서 800만 원의 확실 등가 소득을 빼면 200만 원이 뭐다?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죠. 위험 프리미엄이다. 그렇죠? 그거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자, 여기 보시면 쭉 설명하고 있죠. 확실한 소득 H점, 확실 등가소득 J점, 아까 앞에서 봤던 J점, 기대소득 I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죠. 쭉 위험 프레이밍, 위험 비용 200만 원.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마글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글린의 가중평균 사회적 할인율 RW는 1-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R분의 로였잖아요. 이건 사회적 할인율. 요거는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러면 아까 위험률 계산했잖아요. 위험률을 반영한 건 어떻게 되죠? 1-알파 곱하기 알파 곱하기 R분의 로 마이너스 위험률. 여기에 위험률을 반영해 준다.
예. 위험률을 여기다 반영해 준다 이런 얘기죠. 위험률을 반영해서 가중평균 사회적 할인율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마글린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죠. 똑같죠? 여기 요 식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죠.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 자, 이 표를 보시면 개인들의 기대 순편익이 사업 시행 초기 0일 때 마이너스 100, 1년 후 100, 2년 후 200, 3년 후 100, 4년 후 마이너스 500.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야? 250이죠. 개인들의 순편익의 합이 250이다. 이러니. 그러면 위험 할인율이 사업 시행 초기는 0, 1년 후 10%, 2년 후 15%, 3년 후 20%, 4년 후 마이너스 30%. 그러면 이 할인율을 위험 계수로 나타나면은 0이니까 1이잖아요. 10%면 1에서 0.1을 빼면 0.9가 되고, 여기 0.85, 0.8, 여기는 1.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순편익에다가 위험 할인 계수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00, 90, 170, 180, 60에서 얼마죠? 250이었던 것이 위험 할인율을 반영하니까 175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0이고 4년이잖아요. 1, 2, 3, 4년, 4년이잖아요. 1년치 가져오고 할인하잖아요. 할인 다 해야죠. 할인 딱 해요. 자, 이게 할인한 거야. 여기는 0승, 1, 2, 3, 4 다 할인 땡겨서 할인했잖아요. 할인해서 시간 가치까지 할인하니까 얼마예요? 250이었던 게 138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거의 한 반절로 떨어졌죠. 현재 가치로 하니까. 현재 가치. 그래서 판단은 어떻게 한다? 지금 시점 여기서 판단한다. 제로 시점. 여기 현재 시점 여기서 판단한다. 이런 다 떼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위험 비용이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위험 비용이 무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예? 그냥 계산 안 하고, 없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무시할 수 있느냐? 위험 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위험연합과 위험분산이 있다, 이렇게. 위험연합. 연합이니까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플링.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하나로 모은다. 보험회사들이 그러잖아요. 보험회사가 보면 보험회사는 누구 재산이 소실되는지 여부는 관심이 없다. 자신이 수령한 총 보험료가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니까. 총 보험료가 적어도 소실된 모든 재산을 충당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통계적 대수 법칙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분포된 임의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평균은 기대 평균에 접근한다. 그죠? 대수법칙.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0.1% 정도의 사고가 나더라 이런 얘기야. 보험사고가 나더라. 그래서 그걸 보상해주고 남음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는데 불이 안 났다. 그럼 내 보험료만 손해보는 거지. 불이 났다. 그럼 어떡하죠?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니까 그때도 뭐죠? 불이 나든 안 나든 내 보험료만 손해본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렇다 이런 얘기죠. 보험료만 이른다. 통계적 대수법칙. 그 다음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야. 주식회사의 주식. 서로 다른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보수를 나누어 가질 때 발생한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소유권을 분산시킨다.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위험 분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로우 린드 정리가 또 있어요. 아까 엘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살펴봤죠. 불가능성 정리는 뭐였죠? 5가지의 사회 우생 함수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지. 그 불가능을 증명했다는 거죠. 근데 엘로우 린드 정리는 뭐냐면, 자, 어떤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GDP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더라 이런 얘기야. 상관관계가 없어. 우리나라 GDP 얼마나 됩니까? 2,300조 되잖아요. 2,200조인가? 2,300조 정도 되죠. 그러면은 어떤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뭐 한 5억이야. 그럼 2,300조 중에 5억은 극히 미미하잖아요. 예? 이렇게 미미해. GDP에서 차지하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수익이 이렇게 미미하다 이게야. 이렇게 미미하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없다. GDP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이랬을 때 사람의 수가 무한대로 접근함에 따라 총 비용은 0에 근접한다. 예?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사람 수가 5천만에 접근하면 그럴 때는 위험 비용을 반영을 안 해도 상관없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뭐다? 엘로우 린드정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수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GDP와 상관관계가 없을 때 사람 수가 무한대로 접근함에 따라 총 비용은 총 위험 할인율이 0에 접근한다. 그래서 아까 뭐죠? 1-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R분의 로잖아요. 마이너스 M이잖아요. 이 M이 0에 접근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알파 곱하기 R분의 로로 해도 상관없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엘로우 린드정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실질 시장 가격을 사용하면 이자율도 실질 이자율을 써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경상 시장 가격을 사용하면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써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반대로 쓰면은 가격이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측정을 보죠. 이제 면접 편익의 측정, 편익 이런 편익들이 있죠. 편익 측정 시 고려사항. 투자자가 초래하는 결합된 편익은 명확한 구분과 측정이 곤란하지만 적절히 반영해라. 결합된 편익.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적 편익은 확인이 쉽지 않지만 그것도 반영해라. 간접 편익.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된 편익은 화폐액으로 환산해서 평가해라. 네 번째, 편익의 측정과 평가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일반적 경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다섯 번째, 순수 공공재 공급을 위한 투자 편익을 수요 곡선에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공해 방지 투자와 같이 기회비용의 추정으로 측정이 가능한 분야도 있다. 그러면 이런 점은 고려해서 평가를 해라. 이런 거죠. 여섯째, 준사적재 공급을 위한 투자 편익은 수요 곡선 또는 기회비용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곱째, 투자가 초래하는 무형의 편익을 평가할 때는 시간 전략을 시간적 화폐 가치도 고려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편익을 측정할 때 소비자 잉여 편익 측정. 이게 다 소비자 잉여죠. 이 부분.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 밑에 있는 이 부분이죠. 보통 수요 곡선. 이 부분. 자, 정부가 다리를 추가로 하나 건설할 때 통행료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이 다리로부터 편익은 보통 수요 곡선 아래 면적으로 측정한다. 통행료가 없을 경우 이 면적이 바로 소비자 잉여다. 보상 수요 곡선, 등가 변화나 보상 변화를 파악해서 보상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 다르죠. 가격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가지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다 반영한 것, 보통 수요 곡선. 그 중에 대체 효과만 가지고 그린 거, 보상 수요 곡선. 그렇죠? 자, 보상 변화와 등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변화와 등가 변화. 이게 이제 뭐 이러면 이런 거 같고 저러면 갖고 막 헷갈려, 이게. 이제 책을 읽으면 헷갈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주택 서비스죠. 수평축이. 그 다음에 수직축은 비주택 서비스죠. 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외. 주택. 자, 경제적 자원이 희소한데 그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x제 뭐라 그러죠? 의식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식주를.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만 해결하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의식주만. 의가 뭐죠? 옷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Y로 표시했잖아요. 식은 뭐죠? 쌀이죠. 지금까지 X로 표현했어. 주는 뭐죠? 이게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 서비스. 예? 의식주 중에 지금 주택 서비스. 그러면 이 주택 서비스를 제외한 의와 식, 다른 모든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됐냐? 당초 예산선이 JK다 이런 얘기. JK 예산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거죠. 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소비자 효용 극대화는 어느 점이야? 2점이잖아. 2점. 2점에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했다 이런 얘기. 소비자 효용이. 그런데 공공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주택 서비스가 증가했네. 이렇게 증가했네. 그러면 예산선이 JL로 이렇게 증가했다. JL로. 예산선이 JL로 이렇게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또 접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I1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다. 이 I1. 당초 거는 I0.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그러면 거기에 효용 극대화점이 2-점은 2에서 2-점으로 효용 극대화점이 변화가 됐죠. 효용 극대화. 변화가 됐죠. 2에서 2-점으로 변화가 됐다. 그러면 당초에는 주택 서비스가 5에서 이만큼이었던 것이 주택 서비스가 5에서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만큼 늘어난 거죠. 주택 서비스가 증가했잖아요. 주택 서비스 증가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공공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했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보상변화는 뭐냐 이래요. 보상변화. 보상변화는 자 얼마를 보상해 주면은 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이전과 당신이 똑같은 효용을 누리겠냐 이런 얘기야.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효용은 뭐였죠? 이거야 이거.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무차별 곡선은 이게 I0였잖아요. I0 이거. I0. 자, 공공사업을 통해서 무차별 곡선이 I0에서 I1으로 바뀌었어. 공공사업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근데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I0의 무차별 곡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면 정부인 내가 니한테 얼마를 주면 되겠냐 이런 얘기야. 예? 이해되시나요? 얼마를 주면 되겠냐 이런 얘기야. 공공사업을 시행을 통해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 I0에서 I1으로 올랐잖아요. 효용의 증거가 됐어. 그러면 자 공공사업을 통해서 효용이 증가됐어. 그럼 공공사업을 하지 않고 그 효용이 당초대로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면 네가 옛날 효용 그대로 있을래? 이런 뜻 얘기잖아요. 예? 공공사업을 하지 않고 예? 그대로 있을래? 이런 얘기야. 얼마를 주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다? 보상 변화예요. 자, 그럼 봅시다. 당초의 예산이 JK잖아요. 새로운 예산선이 JL이죠. 그럼 새로운 예산선과 평행하게 당초의 무차별 곡선을 접하는 하늘색 이거죠. 하늘색 예산선 이렇게 접했어. 그게 나의 당초의 무차별 곡선과 E2에서 접했다 이러니. 그러면은 2점이나 E2점이나 효용은 똑같잖아요. 당초의 무차별 곡선이니까 효용이 똑같아. 그런데 MN에서 JL까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소득효과예요. 소득효과. 소득효과죠. 소득효과. 가격은 변화가 없잖아요. 가격 비율은 같이 평행하니까 변화가 없고 소득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자 효용 똑같은 효용을 I0에서 E에서 누리나 E2에서 누리나 똑같은 효용이죠. 그럼 얼마나 보상해야 돼? 새로운 사업을 하면 예산선이 가상의 예산선 MN이 JL이 돼야 되는데 JL로 하지 않고 소득을 이만큼 줄여. 이만큼 보상해줘. 이 차이만큼. 자, 이만큼이니까 뭐야? 이 차이만큼. 이게 여 차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이만큼. 이 차이잖아요. 차이. J에서 M까지. 이 소득 차이죠.
이 소득. 이만큼을 보상해주면 내가 공공사업 안 해도 당초에 무차별 곡선 I0 2에 있던 거다 E2에 있으나 나는 똑같이 기분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이게 보상 변화예요. 보상 변화. 예? 자, 개념으로 설명해 보죠. 만약에 정부 사업으로 어떤 개인의 편익이 당신에게 얼마를 보상하면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과 시행하기 이전 게 I0잖아요. 이전과 똑같은 요령. 나는 원래 2점이었는데 E2-점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효용을 누리겠느냐. 정부 사업을 통해서 예산선이 JL로 바뀌고 무차별 곡선이 I1의 무차별 곡선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너한테 돈으로 얼마 주면 네 옛날 그 상태 그대로 있을래. 그것이 얼마야? JM의 소득 효과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보상 변화가 뭐냐? JM이라는 거잖아요. 자 첫째 보상 변화는 어디냐? JM이다. 그럼 보상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측정의 문제. 측정의 문제는 뭐야? 당초의 예산선 JK인데 이게 가격 비율이잖아요. 주택 서비스와 비주택 서비스의 가격 비율이 JK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공공사업으로 J에서 L로 바뀌었지. 기울기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었어.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가상에 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뭐야? 자, 공공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거지. 예? 자, 공공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상태, 그게 뭐야? JL의 상태, JL의 가격 비율, 그것이 MN의 가격 비율이랑 똑같잖아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보상 변화는 뭐다? 공공사업 시행 이후 상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상 변화는 개념은 JM이다. 그럼 보상 변화를 평가할 때 사업 시행 이전 가격 JK로 평가할 것이나 사업 시행 이후 가격 JL로 평가할 것이나 사업 시행 이후에 JL로 평가한다. 그 JL이 MN하고 기울기가 같잖아요. 가상의 점하고. 그죠? 그래서 개념과 어떤 가격을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 결정이 됐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게 보상 변화야. 보상 변화가 뭐고 어떻게 측정하느냐? 공공사업 이후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러면 등가 변화는 뭐냐 이게? 등가 변화는. 자, 등가 변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 지웁시다. 보상 변화 헷갈리니까 지우고 등가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을 하고 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됐죠. 예산선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서 E2잖아요. 당초에 2점에서 E 다시점으로 왔죠. 2에서 E 다시점으로 왔죠. 그러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의 예산선이 JK였죠. JK. 이것하고 평행하게 새로운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끈 게 이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접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자 I1의 무차별 곡선에 E 다시도 접하고 여기도 접했잖아요. 같은 효용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빨간 선의 예산선은 뭐야? 기울기가 JK하고 같잖아요. JK하고. 그러면 이 차이가 뭐다? 이게 대등변화다. 대등변화. 그래서 R에서 J까지. 이게 대등변화다. 이게 보상변화고 이게 대등변화다. 자, 대등변화 어떤 거냐? R에서 J까지다. 대등변화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JK의 기울기가 그대로 같잖아요. 사업 시행하기 이전의 기울기 JK 평행하게 이동해서 RS로 갔죠. 그래서 등가 변화는 사업 시행하기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전의 상태가 JK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보상 변화는 이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가 변화는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해되시죠? 보상 변화와 등가 변화. 자, 이해 안 되시면 이제 책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보상 기준에 의한 편익의 측정.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보상 기준, 보상 변화, 등가 변화가 있는데 보상 기준에 의한 편익의 측정. 보상 기준은 뭐라 했어? 일부를 보상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얘기야. 예?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경우에 잠재적 파레토 월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보상 기준은 X에서 X-로 이동할 때, 여기 이제 X 있죠? X에서 X-로 이동했을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이, X에서 X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실을 본 사람들보다 보상을 하고도 남음을 요구한다. 그러나 보상 기준은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자, 여기서 보면 X에서 X-로 간 거는 이거는 뭐죠? 파레토 월성이죠. 자, 파레토. 여기서 이 L자 부분은 이쪽으로 가는 건 다 파레토 월성이지. 여기는 최소한 똔똔이잖아요. U2가. 여기는 U1이 최소한 똔똔이죠. 여기는 다 이득만 본 사람들이야. 손해본 사람 없이 최소한 똔똔이거나 이득만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거 파레토 월성이다. 이쪽에서 보면 X에서 X-로 갔다. 그러면 파레토 월성이 없잖아요. 이 L자를 벗어났죠. 파레토 월성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X에서 X-로 가면 파레토 월성은 아니지만 뭐다? 잠재적 파레토 월성이라고 본다. 왜? 보상을 해주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파레토 월성이라고 본다. 이런 거네. 그래서 여기는 파레토 월성. 손해본 사람이 없어. 여기는 손해본 사람이 있어. 손해본 사람한테 보상해주고 남음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다? 보상 기준이고 잠재적 파레토 월성. 우리 첫 시간이니까 둘째 시간에도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X에서 X-로 갔다. 그러면 여기도 잠재적 파레토 월성. 또 여기서 밑에를 보고 갈까요? X-는 X보다 잠재적 파레토 월하다. X-는 X보다 잠재적 파레토 월하다. 응? 그 다음에 X는 X-보다 잠재적 파레토 월하다. 또 X는 X-보다 잠재적 파레토 월하다.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리 가도 잠재적 파레토 월하고 이쪽으로 가도 잠재적 파레토 월하다. 양쪽으로 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앞부분에 우리 누구 학자 이론 한번 얘기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이리 가도 잠재적 월하고 이리 가도 잠재적 월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다?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X에서 X-로 이동뿐만 아니라 X에서 X-로 이동도 잠재적 파레토 월한 결과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한다. 보상 변화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 자, 보상 변화를 더한 값과 보상 변화는 사업 시행 이후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등가 변화를 더한 값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등가 변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업 시행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가한 가격들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특수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런 때는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X에서 X-로 간다. X에서 X-로 간다. 보상 변화를 더한 값으로 측정한다. X-에서 X로 간다. 이거는 등가 변화를 더한 값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그 값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보상 기준, 보상 변화, 등가 변화 관계. 자, 여기서 자, 보상 기준의 합격은 CV가 보상 변화예요. CV가 보상의 변화. 그러면 CVA, A의 보상 변화와 CVB, B의 보상 변화를 합한 것이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 기준에 합격한다. 자, 이런 조건이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이용하면 보상 기준을 통과하였는가를 효용이 하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효용으로 봤는데 화폐 단위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CV, 보상 변화. 자, 보상 변화. 각 개인의 가격이 변화하기 이전과 동일한 요용을 누리도록 보상할 때 새로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앞부분에 설명했죠. 등가 변화. 자, 설명했고. 그럼 보상 기준과 GDP와의 관계. GDP와 관계.
여기 명제가 몇 개 나오잖아요. 명제 1. 어떤 사업이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자, 명제잖아요. 명제. 명제라는 게 뭐죠?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명제 1. 어떤 사업이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명제 2. GDP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상 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명제 2. 명제 3. 소규모의 사업이면서 GDP를 증가시키면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자, 이 명제 3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기준과 GDP와 관계, 보상 기준과 사회 우성.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W는 두 사람의 효용을 더한 거잖아요. 더한 형태를 띠는 사회 우성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 보상 기준이 합격한다는 건 이렇게 정의된 사회 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람다는 소득의 한계 요형이죠. 소득의 한계 요형으로 효용을 소득의 한계 요형으로 나눴다 이런 거잖아요. A, B 두 사람. 명제 3은 소규모 사업을 시행한 후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하면 그 사업은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쭉 내용이 있고, 보상 기준과 분배 문제. 앞에 뭐였죠? 보상 기준과 사회 후생, 보상 기준과 분배 문제. 분배 문제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거는 이제 효용, 이게 W는 UA 람다 A 플러스 UB 람다 B잖아요. 이거는 뭐야? 소득의 한계형이라겠죠. 이게 소득의 한계형. 소득의 한계형으로 나눠준다는 거는 곧 뭐죠? UA 곱하기 소득의 한계형분의 1이잖아요. 소득의 한계형의 역수라는 거잖아요. 역수. 그래서 소득의 한계형의 역수를 가중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역수. 자, 요거를 이제 앞에 거를 종합해 놓은 게 요거예요. 종합해 놓은 게 아까 3개 명제를 종합해 놓은 게 이거잖아요. 명제 1.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증가한다. 명제 1. 맞다 이런 얘기야. 옳다. 근데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한다고 해서 보상 기준에 적합하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점점점 해놨잖아요. 점점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명제 2였잖아요. 명제 2. 그 다음에 명제 3. 소규모 사업. 명제 3은 소규모 사업이죠. 소규모 사업.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측정. 비용의 문제죠. 지금까지 이제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수익을. 이 뜻이 시그마 MPV는 시그마 T는 거로 0부터 N까지 1 플러스 R의 T승 B T 마이너스 CT인가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는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봤고 이번에는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그 다음에 다음에 볼 거는 R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편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비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할인율을 어떻게 측정할, 3가지 측면이잖아요. 3가지, 지금 변수가 3개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 지금은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할인율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비용. 실질 비용, 화폐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유형비용, 무형비용, 현재, 미래. 비용 측정 시 고려사항. 간접 비용도 고려해라. 이러니까. 편익을 측정한다. 간접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라. 그 다음에 이미 지급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다. 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투자를 시행할 경우 그 시설의 매몰 비용은 물적 시설이든 소모품이든 간에 이미 쓰여진 지출이므로 투자 평가에서는 제외해라. 매몰 비용은 적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셋째, 실물 자원을 투입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평가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가져라. 투입되는 실물 자원 또는 산출되는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전 시장 가격을 적용해라. 근데 완전 시장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정된 시장 가격 또는 잠재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완전 시장 가격. 완전 시장 가격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돼. 완전 시장 가격. 그 성격상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완전 시장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투자에 발생한 편입가 비용을 화폐역으로 측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현실의 시장 가격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이에 기초에 공공사업의 편입가 비용을 평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이것이 다른 대안보다 우월하다. 그래도 흠은 있지만 현실의 시장 가격의 마켓 밸류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더라. 이런 얘기죠. 시장 가격이 이상적 여부보다는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해봐라. 이런 얘기죠. 시장의 불안전성이 아주 심각하지 않은 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 가격, 현실의 시장 가격, 잠재 가격.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는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시장과 동일하다. 완전 경쟁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가격.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잠재 가격. 시장의 불안전성이 아주 심각하다.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잠재 가격으로 간주해서 편입가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격을 산출하기 매우 어렵다. 모형 설정 어려움, 현실성 결의 어려움,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뒷받침이 필요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조정된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이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잠재 가격을 정확히 계산할 수도 없고, 현실의 시장 가격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 조정된 시장 가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조정된 시장 가격. 그거를 독점 시장, 조세, 실업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독점 시장. 독점의 시장.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독점 기업이 있어. 독점 기업이.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잖아요. 여기서 생산한 상품을 갖다가 공공사업의 원재료로 쓴다 이런 얘기야. 예? 독점 시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공공투자사업의 원재료로 쓰는 경우예요. 원재료. 그럴 때 자, 독점 시장은 뭐야? 독점 시장의 이윤극단 MR/꼴 MC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가격보다 크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P는 이꼴 MC죠. 자, 이게 독점 시장이다. 독점 시장. 그죠? 그러면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사업 수행 과정의 중간 투입 요소로 사용한다. 자, 그렇죠? 원재료를 여기다가 써놔야 보기가 좋네. 원재료. 자, 원재료로 쓴다. 그러면 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잖아요. 이 가격이 이게 잘못 썼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잖아요. 가격이 높잖아요. 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 이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이거로 평가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P로 평가할까? 한계 비용으로 평가할까? 어떤 경우에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계 비용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먼저 한계 비용으로 평가하는 경우. 한계 비용으로. 한계 비용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잖아요. 한계 비용으로 평가하는 경우. 자, 이 독점 기업의 생산량이 여기서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자, 공공사업의 원재료로 들어가는데 이 생산량이 여기서 이 양이 어떻다고? 공공사업에 투입된 원재료의 바로 그 양만큼. 자, 여기서 독점 상품이 공공부문의 원재료로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한 양과 여기에 투입된 양이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같다. 그 양만큼 증가하면 뭐로 평가해라? 한계 비용으로 평가해라. 한계 비용으로. 이럴 때는 양이 똑같으면 이럴 때는 한계 비용으로 평가해라. 이거로 평가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평가로. 그리고 어떤 때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나 P로 평가할 때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공공사업의 원재료로 구입 이전의 예전 수준과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자, 여기에서 구입하는 예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양이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다? 이거로 평가해라. P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라. 이거는 시장 가격.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라. 이거는 한계 비용이죠. 이렇게 평가하라. 생산량이
바로 그 양만큼 증가하느냐 아니면은 예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따라서 가격을 빨리 적용해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자 적용한 평가 가격은 뭐예요? 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고 한계 비용보다는 높은 이 사이에서 평가하게 되겠죠. 이 사이에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독점 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적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조세의 경우는 자, 조세의 경우도 같은 원리예요. 조세의 경우도. 자, 조세의 경우도 자, 조세의 경우 트럭 한 대에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생산자 가격은 500만 원. 소비자 가격이 3천만 원. 물품세 500이 붙어서. 그러면 생산자 가격으로 이 원가에 적용을 할 거냐? 소비자 가격 3천만 원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하느냐? 자,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한다. 낮은 가격이잖아요. 아까 독점 기업에서 한계 비용으로 평가하듯이 그 원리야.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 자, 독점 기업에서 생산량이 공공사업에 투입한 그대로 맞다. 변동이 없다 이렇게.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에 생산자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라. 그 다음에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이 붙은 500만 원의 물품세가 붙은 3천만 원으로 평가하는데 생산량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다?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나 됐죠? (12시 20분이네) 자, 얼른 진행합시다. 자, 이 앞에는 뭐 있죠? 조세. 자, 여기도 조세. 여기서 보면 자, 공공사업으로 원래 수요곡선이 이거잖아요. 원래 수요곡선이 이거죠. D잖아요. D. 세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수요곡선이죠. 그러면 이거 델타 G는 뭐야? 공공재야.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수요곡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의 수요곡선 D고 D 플러스 델타 G는 공공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수요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수요곡선. 그래서 공공투자라고 새로운 균형점. 자, 수요곡선 이렇게 올라갔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이라는 거잖아요. 이 점. 정부 수요의 증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민간 소비 감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부 수요의 증대. 이렇게 되는 거죠. 물품세 보고라. 이거 여기서 T는 물품세를 얘기하겠죠. 물품세 보고가. 공공투자 이전의 과세로 인해 왜곡된 시장 균형은 B점이다. 그죠? 공공투자 이전이니까 이 델타지를 투자하기 전에는 이거였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균형하는 B점이다. 이런 거잖아요. B점이다. 나머지 읽어보셔요.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실업이 존재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제 내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했을 때는 이에 관한 것을 적절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업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있으면 여기 원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을 이대로 적용하면 돼. X절에서. 그런데 지금 S에서 S-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왔죠. 여기야. 그러면 이때 어느 가격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가격을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은 결론은 뭐다?
자, 이면적에 대해서 가중평균 가격 2분의 1이죠. 면적의 2분의 1이죠. 삼각형. 가중평균 가격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죠. 평균에서 사업 시행 이전과 사업 시행 이후의 가격을 가중평균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시장 가격에 조정된 시장 가격. 가중평균에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공사업에는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화. 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평가. 우리는 지금 비용을 어떻게 측정할까를 평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자, 시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인적자본, 지불사적금법, 인재자원, 생명의 가치. 그 다음에 그 밖의 무형자산의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율성 분석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을 BC 비율, 베네피트 코스트, 비용 편익 분석이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인데 비용은 들어갔는데 편익을 잘 알 수가 없어. 편익이 엄청나게 커. 편익이. 이럴 경우에 비용은 들어가는 금액을 알겠는데 편익이 얼마 정도 발생할지에 대한 그 규모를 알 수 없을 때 이때 뭘 한다? 비용 효율성 분석을 한다. 비용 효율성. 그러면 자,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 편익이 이만큼이야. 그런데 편익은 이만큼인데 비용이 이만큼이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편익은 이만큼이라고 가정하고 자, 다 편익이 이만큼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가장 적은 이걸 채택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비용 효율성 분석이다. 예? 정성 분석. 자, 비용 편익 분석이 어려운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공공사업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접근 방법이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예. 이게 비용 효율성 분석이라고 한다. 비용 효율성 분석. 정성 분석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자,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편익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배 측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자, 하위 그룹의 순편익이 200이고, 차상위 그룹이 100이고, 차상위 그룹이 마이너스 300, 상위 그룹이 순편익이 마이너스 300.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사람은 뭐야? 못 사는 사람들만 필요하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만 낮은 그룹에 이 공공사업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해.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 필요가 없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00. 기각이지 뭐. 채택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채택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도천면 우이도인데 목포에서 배 타고 섬까지 가는데 나 혼자 타고 갈 때도 있어. 그러면 선장이 있어야지, 기관장이 있어야지, 기계 돌린 기름값 들어가야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 혼자 타고 들어가. 섬 사람은 또 비용도 깎아주잖아요. 적자잖아요, 적자.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할 수가 없어, 적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다녀. 자, 그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율성 측면만 따지면은 적자 나니까 안 다녀야 되잖아요, 배가. 나 혼자를 위해서는. 그럼 이렇게 기각이야, 기각. 예? 기각이야. 그죠? 기각이야. 그런데 분배 가중치를 적용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이쪽에서 세금 거둔 거 가지고 저쪽에 지원해. 그래야 복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다 같이 살아야 돼. 예? 다 같이. 그게 분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야. 여기에.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 거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적게 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가중치를 적용하니까 100으로 채택된다. 정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강원도 산골에 전기가 안 들어가. 근데 저 산골도 지금 전기 다 들어가요. 왜 그러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없지. 적자지, 다 적자지. 그러나 어떻게 되죠?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어도
배를 띄우고 한 사람이 있어도 버스를 가게 만들고 한 사람이 있어도 전기를 가게 만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국민이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뭘 들어간다? 분배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정책적 목적이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정부가 어떤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 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P는 이꼬르 R분의 A라고 그랬잖아요. 자, MPV는 시그마, T는 이꼬르 0부터 N까지 1 플러스 R에, R에 T분의 BT-C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편익을 측정해서 비용도 측정해서 마지막 나온 게 이거잖아요. 자, 사회적 할인율을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근데 이 값이 n이 무한대로 가면 r분의 a가 되잖아요. 이때 이 r 이 값이죠. 이 값이 이거를 어떻게 측정해? 사회적 할인율을 측정할 때 시장에서 민간 시장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쓰는 시장 할인율을 그대로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 정책 목적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을 갖다 쓸 거냐. 사회적 할인율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책 목적을 반영해서 그걸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순편익을 현재 가치화하는 할인율로서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할인율을 써야 된다. 할인율이 낮으면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 P는 이꼬르 R분의 A니까 이것이 낮으면 P값은 올라가잖아요. 할인율이 낮으면 올라가고 이것이 높으면 값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할인율을 어떻게 작성할지 쭉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요.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자, 할인율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앞부분에서 이제 마글린 공식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자, 할인율. 자, 할인율 다 봤어. 그러면 분석 모형. 어떤 모형을 쓸 것이냐. 우리가 모형은 지금 다 앞에서 MPV를 가지고 기본으로 썼잖아요. MPV. 이게 뭐죠? MPV. 아까 똑같은 거죠.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0, 1, 2, N. 공공투자의 순편익의 현재 가치. 이게 MPV에 있잖아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죠. MPV다. 이 모형을 가지고, MPV로 할 것이냐, 내부 수익률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BCB로 할 것이냐, 이 모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모형.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 불확실성과 위험의 존재.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또 코로나가 생길지 이런 불확실성, 위험 이런 거. 비용과 편익의 복잡한 성질에 대한 고려의 미흡, 적절한 할인율 선정의 곤란, 이런 한계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소득의 재분배의 강화, 정확한 잠재가격 추정 방법의 결여, 다른 부문과의 관계의 미반영, 이런 한계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위험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아까 앞에 설명했죠. 위험과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반응이 나온지 민감도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설정한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형평을 반영한 방법. 자, 형평. 아까처럼 사회적 가중치, 강원도 산골에 전기 들어가는 것, 저 섬에 배 들어가는 것, 사회적 가중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복지사회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형평을 반영해서 하는 것. 이렇게.